바다의 무법자 범고래가 공룡시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가장 위험한 시기로 꼽히는 백악기 말기 바다라면 말입니다. 과연 녀석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넘어 보란듯이 번성할까요? 지금부터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게 생긴 외모와 달리 범고래는 현대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입니다. 일단 크기부터 수컷 6에서 8m에 6톤, 암컷 5에서 7m, 3에서 4톤으로 아프리카 코끼리와 동체급이며 기록상 가장 큰 개체는 길이 10m, 체중 10톤에 육박했습니다. 게다가 그 덩치로도 시속 55km가 넘는 속력으로 헤엄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짧은 거리라면 재빠른 펭귄이나 돌고래, 기각류 등을 추격해 잡을 정도입니다. 또한 엄청나게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냥이나 무리와의 소통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덩치와 능력을 이용해 범고래는 상어를 압도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죠. 요약하자면 코끼리급의 덩치와 지능을 가진 데다 빠르기까지 한 육식동물인 것입니다. 이런 범고래가 공룡시대인 백악기 말기 바다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악기 말기의 바다는 현재와는 매우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고래 대신 거대한 해양 파충류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으며 중형 상어와 육식성 경골 어류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바다의 최강자로 악명을 떨쳤던 것은 모사사우루스류에 속하는 녀석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생태 지위를 가진 여러 종으로 분화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단단한 암모나이트를 주식으로 삼던 종도, 다른 해양 파충류를 주식으로 삼던 녀석도, 혹은 그 모두를 먹던 종도 있었죠. 재밌게도 대부분의 모사사우루스류들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대형 종들은 몸 길이만 10m를 넘던 거대한 포식자였습니다. 백악기 말기의 대형 모사사우루스류 중에서 유명한 것은 잘 연구된 틸로사우루스, 다양한 종으로 분화한 프로그나토돈, 그리고 대표격인 모사사우루스 등이 있습니다. 이 셋은 최대 13m에 달할 만큼 거대한 동물이었습니다. 체중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5톤을 훌쩍 넘던 덩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른 연구와 GDI 분석은 10톤 이상의 거대한 추정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시 다른 포식자로 넘어오면 크시 팍티누스와 같은 6m 크기의 포악한 경골어류, 까마귀상어라 불리는 5m 크기의 스쿠알리코락스 등의 상어가 존재했습니다. 그 외에 중형 크기의 수장용 등이 이 시기에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백악기 말기의 바다 생물군에 대해 짧게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동물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체급만 놓고 보면 우리의 범고래는 대형 모사사우루스류와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범고래보다도 작은 동물들 뿐이었죠. 따라서 이 시기의 동물들 중에서 범고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모사사우루스류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대형 종에 한해서 가능한 일이고 나머지는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체급 차이가 심했습니다. 즉 범고래는 백악기 말기 바다 기준으로도 무척 크고 강력한 포식자라 볼 수 있습니다. 녀석들의 무서움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높은 지능과 이를 기반으로 한 무리 생활이 남아있죠. 이들은 비인간 인격체라 불릴 정도로 머리가 좋은데 이러한 지능을 이용 무리 단위로 의사소통하며 다양한 사냥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당시 바다를 지배하던 해양 파충류들의 지능이 낮다는 근거는 없지만 어느 정도 똑똑하다 하더라도 범고래 수준으로 영리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높은 지능은 범고래에게 아주 유리한 측면입니다. 즉 범고래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강력한 동물이나 높은 지능과 무리 생활이라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어 백악기 말기 해양 생태계에서도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모든 일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이하게도 범고래들은 개체군에 따라 먹는 먹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어만 먹는 집단이 있고 해양 포유류만 먹는 집단이 있으며 청어만 먹는 집단이 있죠. 이는 지능이 워낙 높은 탓에 먹이 사냥법이 후대에 교육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백악기 말기로 시간 여행을 한 우리의 범고래들에게도 이런 점이 적용된다면 일부 무리는 어류만을, 일부 무리는 해양 파충류만을, 일부 무리는 조류나 익룡만을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포식자로 정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범고래는 워낙 크고 또 무리 단위로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기존의 위 먹이를 사냥하던 다른 포식자의 자리를 빼앗기 충분하죠. 그러나 이런 특징은 특정 먹이 사냥에는 기가 막히게 뛰어날 수 있으나 반대로 해당 먹이가 부족하다면 다른 동물을 먹이로 인식하고 사냥하는데 불리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즉 처음 백악기로 온 범고래들이 어떤 먹이를 목표로 삼았냐에 따라 녀석들의 존속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만약 개체 수가 충분하고 잡기도 쉬운 먹이를 선택했다면 그 집단은 분명 번성하겠지만 반대의 경우 생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문제인 대형 모사사우루스류와도 이어집니다. 만약 범고래가 목표로 삼은 동물이 대형 모사사우루스류가 가장 선호하는 먹이라면 두 포식자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할 겁니다. 일단 모사사우루스나 틸로사우루스의 대형종은 범고래보다 컸습니다. 게다가 입이 작아 넓은 면적을 물기 힘든 범고래와 달리 녀석들은 굉장히 강한 턱과 넓은 면적을 물 수 있는 커다란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죠. 파충류니까 느릿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대형 모사사우루스류들은 거대 항온성을 보이던 동물로 상당히 빠르고 힘이 센 포식자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10톤이 넘던 대형 모사사우루스가 단 1초 만에 시속 50km까지 가속할 수 있었다 말할 정도입니다. 즉 범고래 입장에서 모사사우루스나 프로그나토돈과 같은 포식자는 자신보다 크고 강하며 심지어 빠르기까지 한 위험한 경쟁자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3m에 달하던 대형종들은 수컷 범고래보다도 2배나 크고 무거운 데다 범고래를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물기와 강한 완력, 빠른 스피드를 지닌 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영리한 범고래는 녀석들과의 충돌을 피하려 들 것이며 붙는다 해도 안전하게 무리 단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고래를 사냥하는 것처럼 들이받거나 지느러미를 물어뜯는 식으로 이 위험한 경쟁자를 몰아낼 확률이 높으며 모사사우루스류 입장에서도 상당한 크기의 동물이 무리 단위로 덤비니 싸울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범고래는 백악기 말기 기준으로도 상위권의 피지컬과 최고 수준의 지능을 갖춘 사기캐라 볼 수 있습니다. 바다괴물 그 자체였던 대형 모사사우루스류만 제외한다면 녀석들은 단독으로도 백악기 말기 바다의 모든 동물을 죽일 정도로 강합니다. 그런 동물이 심지어 무리 단위로 움직이니 기존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 자리를 차지하던 녀석들 입장에서는 재앙과 같을 겁니다. 그러나 범고래는 집단별로 특정 먹이만을 사냥한다는 특징이 있어 이 점이 생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느 먹이를 선택해도 이미 분화할 대로 분화하여 생태 피라미드 각층의 포식자로 활약하고 있는 모사사우루스류와 먹이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범고래는 거대한 체급, 높은 지능과 무리 생활이라는 자신만의 이점을 살려야 할 겁니다. 백악기 범고래들은 초대형 모사사우루스류와의 먹이 경쟁을 피하는 식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먹이 사냥 전략을 구사하여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활동할 것입니다. 혹은 아예 대형 모사사우루스류와의 경쟁을 피하지 않고 집단만의 고유한 전략으로 그들을 공략하는 사냥꾼이 되거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들에 밀리지 않는 크기로 대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백악기 말기 바다에 가더라도 범고래들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바다에서 가장 영리하고 위험한 포식자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본 영상의 결론입니다.